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은 국정 살림살이가 아니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또 이석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결국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민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강전애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국정감사 기간 오늘만 하더라도 법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등등 열리고 있는데 두 대변인께서는 어떤 국정감사 또 상임위 집중해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장윤미 대변인님. 네, 일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게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박찬대 의원실에서는 한 16명을 구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별 의원실에서 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국가 공권력이 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게 국회의 몫이다 보니까 지금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현장에 국감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 언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고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이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 그리고 정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국감의 실현의 장이 됐으면 이 외통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해서 꼽아봤습니다. 외통위에서 주로 이제 캄보디아 현지의 국감까지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행안위까지 정부 차원에서 또 살펴보니 많겠네요. 강 대변인께서는 어디 부분을 좀 집중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법사위가 가장 중점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야당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인데 법률 위반이나 혹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상권분립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아수라장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15일에는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간다고 하거든요. 직접 가죠. 그렇죠. 네. 그날이 저는 더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법률을 넘어선 헌법 위반의 모습을 지금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증인 출석 요구는 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계속 의견을 좀 더 들어보죠.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제기했고요. 지금 사법부 독립 내지는 삼권 분립 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낸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로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항소심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뿐만이 아니라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대법원에서는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마침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기일을 그냥 추정해 놓은 상황이지 계속 중인 재판이라는 것에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특히 오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서 마치 변호인인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나왔었는데 이 어쨌든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도 곧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재판으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단을 한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뭐 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하는 판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하게 무죄 취지로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법관들은 100점 만점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법개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 때 서라라는 부분, 이 부분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들을 계속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헌법의 103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도 법원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치외법권이라거나 어떠한 통제에도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란 건 상호 견제와 감시하에 이 세 가지 권력기관이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국회법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는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도록 돼 있는데요. 출석 의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지금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본인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삼간다고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법원 손은 떠났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재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의문인 겁니다. 사법부는 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이 일어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오히려 역으로 묻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에 사법부가 관여하는 듯한 오해를, 인상을, 그런 불안감을 국민들께 드린 사법부가 역대 있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유감 표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오해를 자초한 겁니다. 어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뒤집어지는 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처음에 법원 행정처장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록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숙지해가지고 결론을 냈다. 근데 나중에 그러면 로그 기록에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자기록화 돼가지고 기록을 보니까요. 그건 낼 수 없다. 그리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선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없으실 걸로 보이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이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른바 술접대 논란도 가타부타 가르마를 정확하게 일찌감치 타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사실상 공을 떠넘기는 그런 이 중간에 봉합적인 태도로 일관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아가서 그러면 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삼심제, 무력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4명 중에 법원행정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제외가 되고 열애가 되고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일반 사건에 하지 않습니다. 12명이 수만 건의 국민사건 제대로 들여다봅니까? 민사의 70% 이상이 다 심리불속행 기각. 이거는 대법원에 올라올 아예 이 규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네네. 이게 사법의 하나의 룰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 증언하면 새 청사를 지어야 되고 1조가 넘게 든다. 그걸 내용을 봤더니 75평대로 해서 대법관들 이 30명으로 늘어나게 됐을 때 침실도 두고 샤워실도 두는 방향으로 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사법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민들께 읽힐 것인지 사법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속보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건가 싶은데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에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일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에이펙에는 오지만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법 129조 출석 의무 이미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있습니다.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겠죠.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공부 좀 똑바로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장면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제발 이석하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를 향해서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사법부의 애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다리에 앉혀서 이런 모욕을 주는 대한민국 국회, 이런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 때는 당시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석이 됐는데 오늘은 이석이 일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서 질의를 일단 받았습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본인의 자기 정치라는 것도 있고 지난달에 있었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굉장히 맹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저런 형태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실상으로는 참고인으로서 있는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 법상으로 맞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온 것이고 작년에도 출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출석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사법행정에 대한 같은 것 질문을 한다면 그동안에 관행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물어보겠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의견서에서도 계속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늘도 출석을 해서 판사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런 형태로 질의를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판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저해할 수 있다라는 뼈 있는 말을 처음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본인들의 자기 정치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를 위해서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서라도 그 자리에 있어라. 결국 국민의힘에선 이거 감금 아니냐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민주당이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좀 우려를 제기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묻고자 하는 겁니까?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재판을 판결을 내렸느냐, 뭐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물을 네. 수 없을 겁니다.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유무죄 판단에 이른 그 어떤 수기 절차에 대해서는 묻는 거는
극히 자제돼야 되는 것이 네. 맞고요. 다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법원 내부에서도 궁금하다. 이 부분은 해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라는 단계에 가면은 이게 원래는 소부에 배당이 됐었습니다. 그 해당 사건이. 근데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건 뭐 대법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전원합의체라는 건 판시를 바꾸거나 왜냐하면 그 직전에 대법원에서 냈던 유사한 이 선거법 사건에서의 어떤 판시와도 법리를 달리 적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수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전원합의체로 배당이 다시 이뤄진 이후에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9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항소심, 왜냐하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100번 헤아렸을 때 시간이 축소돼도 같은 논리를 그대로 채택했다는 점 때문에 이 시기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나. 그리고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단순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죠. 왜 대선의 대법원이 사법부가 이렇게 한복판에 저벅저벅 들어가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역대의 예가 있을 것인가? 그럼 한 발 떨어져 보면 그럼 일반 사람들 사건은 대법원이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나? 기록은 안 봐도 되는 거라고 항변하는 보수 진영의 율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입니까? 네. 원래 그런 절차라고 하는 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러니까 사심제가 필요하다라는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계속 중인 재판이니까 우린 할 수 없다. 아니요. 대법원장께서 인용하신 법률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환송이 됐으니까 무죄 취지로 바꿔라. 이런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 부분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문제제기를 강하게 갖고 있는 의원들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최소한의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게 그게 맞는지 의문인 겁니다. 질의를 들어보고 답변 내용 중에서 제한되면 답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애초에 이 질의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그리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이유에 대해서 따져묻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을 해줬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빠르게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의혹이 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결국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의 심리는 단 한 차례 하고서는 결론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번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고 9일 동안만 본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대법관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이미 현실적으로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빠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633 원칙에 전혀 맞지 않았잖아요.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항소심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어쨌든 빠르게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계속적으로 윽박지르는 모습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정너를 해놓은 상황에서 사람을 불러놓고 그것도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오늘 민주당은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답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서면 답변서 이것을 두고도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 위원장이 국감 자료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이라는 것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비공개로 설정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언론사 보도로 지금 나온 내용인데 추 위원장 측이 또 의견을 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서면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미리 국회에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전자정보의 방식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여당 내지는 범여권의 의원들과만 공유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공유를 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어떤 그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해명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서 현안 질의가 미리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의원실에서 무슨 질문을 했고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가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회신 성격이면 그 부분은 그 해당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한 의원실에 보내는 게 맞아서 본인은 기계적인 어떤 교통 정리만 했다라는 취지로 그러면 이 말을 돌려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장 자체가 나오는 거가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시니까 아마 큰 질의나 자료 요청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관행대로 좀 정리가 된 것이다라는 게 추미애 의원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고 답변받는 부분의 내용이 좀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야당에도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서면 답변서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야당의 간사조차도 제대로 선임이 못 되도록 어쨌든 좀 부결을 시켜버린 상황 아니겠어요? 초유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도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모두 무시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왔었거든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께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마음도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지금 하시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다음 선거에 있어서도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전혀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오히려 저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적격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정말 그 초유의 대법원장을 출석을 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의견서조차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역시 민주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에 이제 이석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을 통상적으로 이제 끝 인사를 좀 하는데 그때 다시 좀 언급이 있을지 저희가 일단 계속 진행하면서 내용 들어온 거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이 사건도 지금 국정감사의 어떤 핵심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민중기 특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특검이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비판해왔던 검찰의 폭력적 수사 행태보다 10배, 20배는 더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의 특검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이 그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라며 공개를 일단 했습니다. 개인 SNS에 올렸는데요. 내용을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모른다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해서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강압적인 수사에 지쳤다라는 식의 일단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선 이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이 내용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신 공무원 분이 느끼셨을 어떤 그런 부분들 헤아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는 저는 인간된 도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문건을 공개한 분은 당시 양평군수였습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사건의 본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지, 김건희 씨 일가가 세운 ESIND라는 아마 모친의 성함을 딴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 약자니까요. 네.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세웁니다. 거기에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매출을 올렸는데 그러면 개발 분담금이 25%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회사에 왜냐하면 이익을 그 해당 토지에서 올렸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예요. 단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른 분이 그 당시에 양평군수, 지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고인의 메모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외압비호로 느껴졌다. 그런데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유사한 진술들이 다 확보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평군에서는 네. 원래 부과를 했었거든요. 개발 부담금을. 그러다가 이게 영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그분이 지가관리 부장인가 어쨌든 이 해당 사업가는 긴밀한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어서 조금 시간을 뒤늦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행되는 다른 공무원분들의 진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시행이 일어났던 개발이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머뭇대거나 저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고 본인이 굉장한 강압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검찰 앞에서 경찰 앞에서는 위축된 채로 조사를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불법 수사라고 저희가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 재벌도 검찰 수사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례가 있죠. 그만큼 위축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인이 당시 어떤 느꼈던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그러면 이게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불법 수사라는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야간 수사가 불법이라고요? 아니요. 야간 수사는 당사자께서 9시 이후에도 내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지만 그것도 문서로서 남겨둬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새벽에 귀가하실 때 수사관이 동행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압 수사가 있다면 그걸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 수사했다, 특검해야 된다.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이건 오히려 김건희 씨를 비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공무원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국민들이 되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특검이 본질이 아니다. 특히 사건의 본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일단 오후 브리핑에서 공무원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했고요. 또 수사 상황이나 방식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쨌든 이 메모가 일단 공개가 어떤 식으로 됐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법적인 심야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일까요? 그렇죠. 예.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돌아가기 전에 쓴 메모 그리고 유서는 아직 유족들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진실성이 담보된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압 수사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메모 내용을 보면은 새벽까지 수사를 받고 있고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을 때는 계속 질의를 했던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아침 10시부터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5시간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에서는 강압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식사 2번, 휴식 3번을 줬다. 그리고 건물 외부의 CCTV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강압 수사가 아니라는 정황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특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라고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검을 지금 기본적인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형태로 한 것인지 강압 수사의 문제는요. 이런 형태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동안의 진술들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기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을 때 이 의혹이 한 점 없어야만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던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 저희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도 저는 당연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6월에 나온 한 통계인데 인권연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검경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241명이다. 그중에서 163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보세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뭐 개인적인 사건 수행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검찰과 각을 세웠다라고 의심받는 피의자 사건이었어요.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격앙된 채로 검찰이 압박을 상당히 많이 아주 그 상황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영장 치지 않을 테니까 진술해라.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피해자로서는 압박으로 느껴오지만 네.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하나의 뭐 기법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 문제를 삼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른바 진보 보수 정권으로 나눠봤을 때는 보수 정권에서 많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피해자도 무죄인 부분이 있고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헌법상 기본 원리인데 그것이 형해화되는 것이 수사 일선에서 일어난다면 제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보완할지를 이야기해야지 어떤 사건의 본류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얄팍하게 이 부분을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걸 국민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인권연대에서 나온 그 수치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이미 좀 큰 배가 출항을 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인권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확립이 되고 정립이 돼야 되는 숙제를 우리 사회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숨진 공무원에 대한 그 조사 과정을 좀 보니까 이 민중기 특검팀의 그 수사팀이 9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팀만이 검사가 없이 판사 출신 특검보가 지휘를 하고 파견 경찰 그리고 비검사 출신 변호사만 구성된 수사팀에서 맡았다. 이런 부분은 혹시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어쨌든 검찰이라는 것은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경찰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만약에 경찰 출신 수사관들이 이런 형태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라면 말하자면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게 아예 수사권을 다 주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 팀에 있었다 없었다를 넘어서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을 자꾸 정쟁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특검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봐야 되는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존의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낸 수사기관인데 여기에서조차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쨌든 법안으로서 만들어낸 특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숨진 공무원이 지난 10일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 당시에 그 작성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유서가 뭐 유족에게 경찰이 제공을 했니 말았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유서 원본을 시신부검 그리고 유서 필적 감정 직전에 유족에게 열람을 하기로 했다. 열람을 하도록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지금 이 유서를 뭐 적시에 제공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논란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예. 유서는 유족분들한테 당연히 네. 제공하는 게 맞고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인이 이 메모를 고인의 메모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공개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교 의원이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있고 고인이 남기신 유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건 유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내용이 많은 부분이 중첩된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왜냐하면 그건 정말 내밀하게 가족들한테 남기는 마지막 유훈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다른 메모를 공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사기관으로서도 이걸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적 조회를 했다라는 건 어쨌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관상 봤을 때 뭔가 공개된 이 서류와는 좀 다르다고 수사기관으로서 보았던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애초에 공개됐던 메모엔 또 가필이 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피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사망 사건이 알려졌을 때 초반에 수사기관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유족들은 부검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대해서는 필적이 같은 상황인지 이제 돌아가신 분의 것이 맞는지 유족에게 먼저 한번 확인했었다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본 전체를 보여줬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지금 경찰에서는 한정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유서 같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먼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소유권 자체가 유족에게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은 적어도 원본을 필적 감정을 한다면 사본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계속 막으려고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강압 수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분이 말씀하셨던 내용, 진술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들 그들에게도 똑같은 형태의 조사가 있었다면 증거 능력이 모두 배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모두에 잠깐 언급했던 이 사건 관련돼서 또 정치권 반응들 또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또 취업 사기 뭐 등등등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인 회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당근마켓에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서류 전달, 캄보디아에 가시는 분들에게 뭐 서류 전달해 주면은 뭐 이렇게 고식을 주겠다. 또는 내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 동행해 줄 분 내가 비행기 값을 대주겠다. 같이 가자. 거기에 속아서 바로 납치당하는 경우, 거기서 감금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이제 한인회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도 많이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갇혀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실패한 경우에 다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400건 정도의 신고 건수가 있고 탈출해서 뭐 돌려보낸 건이 있다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더 많이 있겠죠. 지금 뭐 이런 사건 소식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니까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뭐 지금도 연락 두절된 오빠가 있다. 대전에서도 연락 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관련해서 뭐 지방 곳곳에서 지금 관련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보니까요.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00건이 넘었고 이미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시죠. 근데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고수익의 어떤 해외 취업에 속았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어떤 수법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캄보디아로 불러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해외 거점에 조직적인 범죄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 주식 리딩방이나 아니면 보이스 피싱에 본거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뭐 중국인 총책이 있기도 하고 뭐 현지인이 총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모집책을 한국인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다 범행에 감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단계 형식으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지금 캄보디아 한인 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서류를 배달해주면 아주 뭐 월 500, 1000 보장해주겠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배달하거나 서류를 배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니까 이제는 수영장 가드 알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그런 왜냐하면 관광 도시니까요. 이런 아르바이트 수요가 있겠다라고 믿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사람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는 거니까 비행기 값 그리고 숙박료 다 공짜로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는데 비행기 값까지 줄 때는 그 이상의 돈을 이 사람을 통해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금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게 범죄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아주 착취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공권력이 이 범죄 단지에는 제대로 미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고액 알바라고 치면 유사한 어떤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알바는 무조건 100% 사기라고 수사기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범죄 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이 뭐 현지 한국 대사관이랄지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받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시스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코리아 데스크를 아예 캄보디아에 만들겠다라고 뭐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 경찰이 함께 근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대사관에는 3명 정도의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도 최근에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증언을 한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코리아 데스크가 되려면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약간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대사조차도 없어요. 캄보디아 대사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6월에 하고 7월에 기존에 있었던 캄보디아 대사를 말하자면 경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아까 표 보셨습니다만 올해 8월까지 330건이지만 작년에도 한 22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찰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좀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 힘드니까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은 캄보디아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대사를 조금 더 놔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대사를 보낼 때까지 근무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살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번에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원실로 연락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있던데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권력자 이런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위한 TF도 설치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경찰도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는 대응도 지금 나선 상황인데 사실 저희 KBS만 하더라도 지난해 이미 8월과 10월에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또 현지 취재를 통해서 캄보디아 내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뤘었는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러면 신고를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진, 증빙, 그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하라는 취지로 안내가 가서 또 한번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현지 대사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아까도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과거에 인질이 된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가 된다는 건 정말 듣기 힘든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수백 건으로
이미 1월부터 8월 상반기에만 작년 건수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취지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겁니다. 넘어섰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대사가 공석인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면 빨리 축원을 해야 되는 숙제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현재 대사관도 이 캄보디아 경찰을 제대로 이게 공권력이 행사가 되는데 제약이 있다면 어떤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찰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현재 파견이 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빨리 모색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정부의 어떤 대응이 좀 늦은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신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혹시 좀 빈틈은 없는지 여러 가지 좀 지켜봐서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쟁의 여지가 없이 참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가요.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범죄 혐의 수사를 뭉개려고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의혹 제기를 했던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으로 보내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지금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2023년 9월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과 마약 밀반입을 공모했다고 이 백경정이 폭로한 사건인데 당시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백경정 주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좀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차원에서 내려온 지시라거나 아니면 뭐 동부지검장에서 공조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의 본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마약 사범이 영등포 강력계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백혜룡 경정이 근무하고 있던 곳이죠. 마약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파트는 아니었지만 너무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마약을 끊기 싶은데 나도 마약 조직에 가담이 돼 있어서 끊을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보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추적했을 때 말레이시아 이 밀반입하는 마약 일당들을 검거했어요. 그런데 그때 갖고 왔던 게 수십 킬로그램이었습니다. 마약이.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수가 있을 것인가가 제일 처음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의문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인천 세관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후에 수사를 하면서 그럼 지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천 세관의 직원분들이라는 게 특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목됐던 사람은 뭐 근무를 하지 않았달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실제로 72kg에 달하는 이게 2,2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마약을 또 확보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희군 경찰청장이 엄청 치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고 수사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영등포 서장이 백혜룡 경정의 진술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 브리핑을 하거나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청에 완전히 무관한 라인에 있는 전혀 이 마약 수사와 관련도 없는 조병로 서울청 경무관이, 왜냐하면 조병로 경무관은 또 김건희 씨와 잘 알게 되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일단 먹쟁 해병에서 뭐 무궁화는 달아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언급이 됐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수사 계속 할 거냐는 취지로 이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가 완전히 답보 상태에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도 기치로 내걸었던 게 마약 청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구문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답보 상태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확보가 됐고 수사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 수 없게 중단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을 위임받은 지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부지검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옮겨지긴 했지만 동부지검장으로 와도 이 수사팀은 별도로 굴러가는 거였고 그런데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지는 한 8월인가 그 정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게 그게 이례적이다 아니면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야당의 공세는 저는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이 문제도 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약을 미수입했다라는 것은 2023년 9월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번 정권이 바뀌고 이문정 검사장이 7월에 동부지검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사건을 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백혜련 경정이 대검에서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셀프 수사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대검에서 이문정 검사장 쪽으로 이 합동수사본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번 연휴가 끝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콕 집어서 빨리 수사를 해라라고 지금 지정을 한 것은 아마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대통령에게 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추석 과정에서 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무력화에 대한 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현진 뭐 이제 실장이죠. 실장의 국감 출석이라든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능 출연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에게 좋은 이슈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이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라인으로서 동부지검장으로서 깜짝 발탁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빠르게 성과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백혜련 경정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뭐 참고인이나 이렇게 여기에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랄지 이제 거치지 않고 검사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한 거는 위법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 두 분이 뭐 대변인이지만 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은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수사 지휘라는 건 누구를 조사해라. 누구를 불러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대상을 어디로 특정해라. 이렇게 수사에 관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송도율 교수와 관련해가지고 인신을 확보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테면 R&D 카르텔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범죄 시하고 이런 부분을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지만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법 논란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업무적인 절차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어떤 해명성 이야기들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지금 상황에 콕 집어서 이렇게 2023년 9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문정 검사장에게 지시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필요하다면 수사검사를 보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설 특검처럼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검찰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본인의 입맛대로만 계속 운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서 그 부분이죠. 수사검사를 추가해서 필요시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를 해라. 라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석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결국에 이 대통령이 말하는 수사검사는 특정 사안에만 필요한 것이냐. 이번 지시로 결국 대통령도 수사에는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입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어디서 수사를 합니까? 이미 그 동부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제도 그대로 어쨌든 그 큰 편제가 1년 뒤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조직이 당장 없어졌습니까? 검찰 수사가 완전히 제로가 됐나요? 아니요. 하고 있는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지금의 검찰의 또 어떤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필요하니까 검찰을 불렀을 땐 언제고 지금 뭐 왜 경찰에게 시키지 않느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니까요. 동부지검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쭙니다.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건지. 그럼 수사를 검찰에 안 맡기면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단위가 굴러가고 있는데 다른 곳에 맡겨야 된다는 것인지 대안을 갖고 비판을 해야 그나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행보 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견에 대해서 재반박하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이문정 검사장 측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이었으면 저는 이미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7월에 검사장이 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 백경정을 만났기 때문에 대검에서 이문정 검사장 쪽으로 이 사건을 보낸 것이거든요. 8월부터 이 사건을 본인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우리가 이문정 검사장의 워낙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도 이 백경정이라든지 관련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지목했었던 직원이 그날은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온 바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최근에 본인에게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 검사 결국에는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 측에서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하자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요. 네. 검사라는 조직, 수사기관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그렇게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들께 처음에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원칙대로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23년 9월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좀 대통령실에 좀 불리한 입장에서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 왜 수사가 답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혜련 경정이 대검에 맡길 수 없다라고 그랬냐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별도의 또 수사팀이 꾸려진 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맥락과 경위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가급적 외압이나 왜냐하면 이 수사가 외압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는 게 또 이 핵심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혜련 경정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였지 이게 만약에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면 당사자가 이 수사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이 사안을 팔로우업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들어가서 마무리를 정확히 져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죄가 안 된다면 왜냐하면 이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조적으로 정말 세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불기소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근원을 파헤쳐야 되는 건데 아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쟁으로 가서 수사의 답보에 오히려 정치권이 그냥 수사 답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쟁을 가져간다.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강전애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13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